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증시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오늘 미국 증시는 또다시 다우를 중심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법정 싸움에서 판정승한 리플을 제외하고는 약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 시장의 흐름은 다시 경기 침체 가능성의 약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금융주들이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연일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 넘게 올랐고 모건 스탠리는 6% 넘게, 그리고 찰스 슈왑은 무려 12.5%가 올랐습니다.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는 올해 초 있었던 은행 파산의 위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있고, 동시에 신용 경색의 위험도 낮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위험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며 이에 따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의 시장은 또다시 증시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어들고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적절한 속도로 잡히면서 금리 전망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골디락스로 흐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약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주들을 위주로 경기 위험이 하락하면서 향후 달러의 약세 지속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깨고 떨어진 이후 급속한 하락 전환이 기대되었지만 은행주들의 호실적과 함께 미국의 강한 경기 기대감에 다시 100 위로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에겐 불리한 흐름이 되겠죠. 다만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분위기는 다음에 중요 지표 하나가 예상과 다르게 발표되면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하루아침에 다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는 베팅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에 3만 달러가 깨지는 등 약세가 돋보였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를 전후한 가격에서 1개월 가까이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3월부터 거의 4달 가까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연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올 때와 비교해서 현재 금리 전망치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80%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나스닥조차 연초 대비 37% 올랐기 때문에 이미 나스닥의 2배 이상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연말 금리 예상치는 4% 초중반대였습니다. 이때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가 극심했을 때죠. 그런데 지금 연말 금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5%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던 당시와 비교하여 금리 전망치가 1% 이상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 가치와 그리고 금리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따라서 가격이 오르던 당시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금리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라면 강한 조정이 왔었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강한 조정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세가 이미 상승세로 바뀌었고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좁은 가격대에서 오래 머무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조정에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기간 조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성의 확인이고 또 하나는 손바뀜입니다. 투자자들은 비록 금리 전망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금리 인상의 끝이 정말로 보이고 있고 향후 유동성 확장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섣불리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가격 상승 시와 비교해서는 금리 전망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금리 전망에 대한 소화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말까지 딱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서서히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최근 100 이하로까지 떨어졌었고 현재는 잠시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하락할 운명입니다. 단지 하락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방향만 확실하다면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자산을 모으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느릴수록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기간을 통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손바뀜이란 낮은 가격에 샀던 투자자에서 새롭게 높은 가격에 들어오는 투자자로 비트코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당시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자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공급량이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샀던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들어오는 투자자들로 코인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바뀜의 과정이 모두 끝나서 더 이상 낮은 가격에 코인을 샀던 투자자들이 거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는 투자자가 없게 되니 그때부터는 상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이런 일종의 투자자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슬슬 매도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낮은 가격에 샀던 투자자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소화가 끝나는 시기가 멀지 않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향후 점진적으로 주류화되면서 금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10년 내에 1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BBH의 10년 내 시가총액 30조 달러와 거의 같은 목표 가격입니다. 둘 다 10년 내에 약 50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캐시우드의 기존 비트코인 목표 가격은 100만 달러였는데 이게 150만 달러로 50% 상승했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장차 금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연초 은행 파산 사태 때 비트코인이 강한 모습을 보인 것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하며 목표 가격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증시와는 거의 상관성이 없고요. 반대로 금과는 거의 같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류화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와의 동조성이 컸다면 주류화가 진행될수록 상품 시장과의 동조성이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산의 성격 자체가 주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자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랬지만 앞으로는 주식과는 동조성이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산은 결국 화폐에 대한 역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 화폐를 주고 사야 하는 자산의 가격은 오르죠. 이것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부동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가 생기면 자산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코파일럿을 장착한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파일럿은 말 그대로 AI가 부조종사가 되어서 나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자연어로 작성하고 싶은 문서 스타일에 대해서 입력하면 그 주문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든지 워드의 경우에는 챗 GPT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문서를 AI에게 주문하여 대신 만들게 할 수 있고요. 엑셀은 데이터를 넣으면 원하는 형식으로 표를 만들어준다거나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메일을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업무 환경에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 오늘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른 것이고 AI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는 종가상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AI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회사들이 AI를 훈련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AI 관련 수요가 증가할수록 엔비디아의 매출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 들어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회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래에 그 어떤 기업보다 강력한 AI 기업이 될 수 있는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기나긴 하락 추세가 끝이 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90를 돌파하면서 무려 20개월을 이어왔던 하락 추세를 끝을 냈는데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항 영역 돌파 후 수일 내에 다시 되돌아올 경우 거짓 돌파가 된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거짓 돌파냐 찐 돌파냐는 당장 내일이면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내일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찐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찐 전환이 결정된다면 다음 목표는 전고점이 되겠죠. 2분기 실적 예측에 대해서는 어제의 영상에서 다뤘고 오늘은 또 하나의 관심 소재인 사이버 트럭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주말 기가 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을 생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이버 트럭의 양산 일정이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힌트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이버 트럭 관련 소식 여하에 따라 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양산 속도죠. 우선 가격의 경우 처음 사이버 트럭이 공개되었을 당시 가장 낮은 옵션이 39,900달러에서 가장 높은 옵션이 69,900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었죠. 따라서 이번에 출시가 되면 가격이 기존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사이버 트럭의 가장 큰 경쟁자로 손꼽히는 것은 포드의 라이트닝입니다. 라이트닝의 최하 가격은 원래 6만 달러였는데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의식해서인지 5만 달러로 무려 1만 달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 라이트닝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달러도 비싸단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라이트닝과 비슷한 가격이었던 듀얼 모터 제품을 정말로 가격 인상 없이 발표 당시의 가격 또는 이것보다 더 싼 가격에 출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진인데요. 현재 비싸진 생산 원가를 생각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경우 출혈 경쟁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 테슬라가 충분한 비용 절감을 이뤄내서 심한 출혈 경쟁 없이도 사이버 트럭을 최초 발표 당시와 비슷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양산 속도입니다. 게리 블랙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 속도는 올해 9,000대, 2024년에 9만 1,000대, 그리고 2025년에 16만 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요 공급 업체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의 연간 생산량은 37만 5천 대입니다. 공급 업체들은 발주처로부터 포어캐스트를 받는데 이 포어캐스트에 따라 미리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공급 업체에게 준 예측치는 실제로는 선발주나 다름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양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점부터는 사이버 트럭의 연간 생산량을 40만 대 가까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뭐 내년까지야 생산 규모를 늘려나가는 램프업 기간이라고 보더라도 2025년에는 완전한 양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 37만 5천 대의 양산 체제를 완료하는 게 2025년의 시작부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 16만 대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죠. 따라서 2025년에는 25만 대 정도, 그리고 완전한 양산 시스템이 완성되는 2026년에는 테슬라가 공급 업체들에게 알렸던 대로 약 38만 대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은 160만 대의 예약이 있기 때문에 생산만 충분하다면 수요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실제 테슬라가 이룰 수 있는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테니 향후 확정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예측으로서는 현재 시장이
테슬라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고요. 내일은 드디어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진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은행주 실적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전망까지 바꾸면서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제가 경기, 증시, 상품 시장을 모두 통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진 별개의 독립된 점들이 아닙니다.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또 다른 하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전체 경제와 자산 시장을 별개로 본다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전부 묶어서 넓은 시야에서 보면 따로 떨어져서 볼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한쪽 자산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넓은 시장의 관점에서 흐름을 보셔야만 제대로 큰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투자는 어느 한쪽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자산 시장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상황이 자주 바뀔 수 있고 그 안에서 큰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의 자산군에만 올인할 경우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예측이 딱 들어맞았을 때만 큰 이익을 얻는 모 아니면 도식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평균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